안녕하세요. 대북권의 공기환입니다. 오늘 오후에 굉장히 중요한 속보가 나왔습니다. 바로 현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후임으로 박상우 전 LH 사장이 전격적으로 임명됐다라는 소식입니다. 국토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수장으로서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산적해 있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국토부 장관에 누가 들어서느냐, 누가 임명됐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방향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요. 또 이 사람이 어떤 경험과 어떤 시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나올 부동산 정책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1961년생이고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지역계획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가천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수준 높은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건설정책관, 기획조정실장까지 역임을 했고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원장, LH 사장까지 역임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정통관료 출신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있을 때 각 부처라든지 좀 정치권에서 적극적인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을 때도 소신 있게 밀어붙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주택토지실장이 재직할 당시에 강남 재건축 완화해야 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해야 된다. 그다음에 주택취득세 감면해야 된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되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펴야 된다라는 정책의 뚜렷한 색깔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 박상우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이 된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필요한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 나올 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책을 펼 때 많은 비판도 같이 받았었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거품을 키운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경기 활성화는 어쩔 수 없다라는 반론까지 강력하게 제기를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있을 때 서울시의 정책과도 좀 각을 세웠던 건데 2011년에 박원순 시장이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정책의 차이점에 대해서 시각차를 좀 보이고 갈등도 빚었는데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공공성을 중시하고 다세대 다가구 임대주택을 공급을 우선시했고 재정비 사업의 속도를 좀 늦추려고 했으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으로 있을 당시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해서 박원순 시장과 각을 세우면서 정확하게 부동산 시장의 뚜렷한 시각과 소신을 밝혔던 그런 후보자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박상우 후보자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주택토지실장으로 있으면서 각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록을 남겨놨습니다. 앞으로 정책 방향이 어떻게 정해질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안다면은 그 대응도 좀 더 손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20년 전 분당 신도시를 만들 때와는 지금이 참 많이 다르다는 거죠. 강남을 대체할 빈 땅이 없다. 그래서 강북 개발하는 등 강남의 기능을 분산할 만한 곳을 서울의 곳곳에 만들어서 강남의 쏠림 현상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제2의 강남 기능을 추가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제 보고 있는 시각인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이런 그 박상우 후보자와 같은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권에 삼성동 한전부지, 그다음에 롯데칠성부지, 정부사부지도 개발이 되고 있지만 강북권을 중심으로 해서 창동 차량기지라든지 광운대 역세권, 청량리 역세권 개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그다음에 용산 전자상가와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는 걸 본다면 이 박상우 후보자의 시각과 오세훈 시장의 시각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고, 그래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시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서울시에 대한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과 도시 경쟁력이 빠르게 세계적인 수준으로 오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 같은 경우는 최종 목적이 품질 좋고 각자 경제 수준에 맞는 집이다. 향후 20년간의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4% 정도로
가정을 했을 때 주택시장 안정효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자, 이 정도 2% 정도의 집값 상승률이라면 구매자들이 은행 대출 등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무리 없이 주택을 장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택업계 CEO 포럼에서 이제 나타낸 시각인데요. 지금 상황하고는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0월 물가 상승률이 3.8%, 6%대에서 많이 내려와서 3.8%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은 비슷한데 주택 가격 상승률이 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2021년 신고가가 경신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역별로 양극화되고 있고 차별화되고 있는 시장에 대한 시각을 그거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 지역은 좀 조정을 하는 정책을 펼 거고 정상적인 가격까지 회복이 되지 못해서 하락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활성화하는 정책, 그래서 지역별로 차별화되어 있는 정책을 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 시장 오버슈팅 된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차별화되고 양극화되어 있는 시장에 맞는 정책이 핀셋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열린 포럼에서 발언을 보게 되면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시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서민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무작정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는 것은 세 부담을 키우는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실물 공급 방식보다는 주거비 지원 방식을 전환하고 있다라는 세계적인 트렌드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2년 후 또는 3년 후 5년까지 주택 공급 부족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거라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짚어야 될 것이 최근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거주 의무 폐지라는 게 지금 현재 무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아파트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게 되면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임대 물건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임대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물량 공급에 의해서 수요자보다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은 현재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멈출 수 있고 또 전세 가격을 좀 더 조정을 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가 되지 않게 되면서 임대 물량의 공급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실수요자들이 다 그 집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새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공급이 안 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세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매매 가격도 오르게 되는, 결국은 정책이 원하는 목적인 시장 안정화보다는 전세가 상승과 매매가 상승이 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잘 판단하셔서 나중에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큰 당면 과제인 인구 감소와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를 크게 겪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보다 인구 감소와 또 1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선례를 남기고 있거든요. 자, 1인 가구와 도시 서민의 대표적인 주거시설이 일본에서 크게 늘어났듯이 우리나라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도 더욱 활성화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전망을 물어봤을 때 답변입니다. 이 답변은 뭐냐면은 시장이 아파트만으로 주도되는 시장이 아니라 다양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민주택에 대한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시각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현재 역전세와 전세 사기로 많은 사람들한테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서민주택인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되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과 더불어서 다주택자들이 손쉽게 주택을 매입을 해서 임대 물건으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그 정부의 역할을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정책들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에 대한 시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11년도에 보면은 전체가 규제지역
으로 묶여 있다가 강남 3구만 투기과열지구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울 같은 경우가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고 나머지는 다 해제돼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의 시각을 나타냅니다. 자, 지금은 집값이 오르는 것을 걱정하는 시기가 아니고 과도하게 떨어지는 것을 걱정할 시기다. 지금과 유사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규제를 해소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해 임대를 하게 되면 전셋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무작정 매수, 거래를 하는 것을 막게 되는 정책이 나중에는 전세가 상승과 매매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차후에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손을 대거나 정책적으로 뭔가를 대응한다 하더라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집값이 과도하게 떨어지는 것을 걱정할 게 아니라 규제를 해소해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구입해서 그 물건이 시장에 임대물건으로 나오게 되면 전세가가 안정이 되면 매매가도 동반해서 시차를 두고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가 내년에 이제 4월 달에 총선을 앞두고 있고 2월 달에 이제 설날 구정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총선 전에 아무래도 이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한번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그때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세제 감면도 동반해서 나올 걸로 예상이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투기과열지구 4개 구, 용산구, 강남 서초, 송파구까지 있는 투기과열지구도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전 가격 대비해서 몇 퍼센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투기과열지구 해제할 수 있는 요건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아마 이런 조치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박상욱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이 된다면은 지금 시기처럼 집값 오르는 거 걱정할 게 아니라 과도하게 떨어지는 거를 걱정할 시기고 이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11년 재개발 재건축 속도 조절을 박원순 전 시장님께서 했었죠. 그때 재건축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도 줄고 그에 따라서 서민주택 내 집 마련도 어려워지고 또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문제 악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었고 근데 박원순 시장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10년간 재개발구역 700개 중에서 400군데가 해제가 되면서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비판과 결과가 나왔다라는 걸 보게 되면은 이 박상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의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할 수 있다. 그럼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될 건데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이라든지 또는 역세권 개발처럼 다양한 개발들 서울에 낙후돼 있고 노후돼 있고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지역들을 계속해서 100곳 이상의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겠다라는 방향과 일맥상통하다 보니까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들과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째 같은 경우는 정부의 과도한 정책 개입이 옳지 않다라는 시각을 나타내는데요. 전세 가격 상승폭을 제한하는 일은 없다. 전월세 상한제 등은 당장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중 가격을 형성하거나 공급을 위축시켜서 결국 서민들만 힘들어진다. 이게 임대차 3법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임대차 3법 때문에 2년 만에 올라야 될 전세 가격을 4년 만에 급격하게 큰 폭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가 최근에 전세 사기라든지 역전세 때문에 멀쩡하게 전세를 놓고 임대를 놓고 있던 정상적인 임대인들까지도 역전세 후폭풍에 시달리게 되면서 많은 이제 임대사업자 단체들이 국토부를 찾아가서 정상화되는 거에 대한 정책을 내놔라라는 지금 현재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딱 이 박상우 후보자가 2011년에 우려했던 상황이 12년이 지난 상황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들 이거 과도하게 개입돼 있는 정책들 뭐 임대차 3법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국토부 장관 주도로 해서 좀 개정되거나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임대사업자분들 좀만 버틴다면은 어둠이 가고 아침이 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갖고 굳건하게 좀 버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은 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하는 수밖에는 없다. 지금 주택 공급이라는 게 단기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장기적인 계획이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공급이 됐을 때 전세 가격도 안정이 되고 주택 가격도 과도한 상승, 과도한 하락 이런 것을 방지해서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에 준하는 가격 상승이 동반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큰 부담을 갖지 않고 빚더미에 앉지도 않고 전셋집을 못 구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국토부가 할 일은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된다라는 시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그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또 지금 현재 미분양이 쌓이고 있고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건설업계가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자기 비판 없이는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 사태가 왜 이 지경까지 됐는지 스스로 좀 돌아봐라.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 과도하게 앞으로 분양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해서 역량을 오버하는 사업들을 문어발식으로 펼치다가 경기가 안 좋아졌다고 나 힘드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고 무조건 손 벌리는 거 이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니네들도 자구책을 내놔라.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기본적 시각을 고쳐야 한다. 지금 미분양 나고 있고 파산하게 생겼으니까 무조건 해결해 주세요 하고 정부의 정책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건설사들도 할인 분양해라. 건설사들이 자구책을 마련한다면 또 정책적으로 다주택자들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같이 펴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 경쟁력이 아예 없는 건설사들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고 건실하게 살아남는 건설사들이 남는 거는 생태계, 이 건설 생태계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오늘은 전격적으로 국토부 장관 후보가 된 전 LH 박상우 사장이 어떤 시각과 어떤 성격의 인물인지를 좀 봤고요. 어떤 정책이 나올 거고 가장 그 정책의 수혜지가 어딘지에 대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속속들이 알려드리고 2024년 부동산에 대한 전망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시간을 내서 오신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